네, 코로나19 손실 보전금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이것을 오늘 의결하기 위한 오늘 임시 국무회의 오늘 전국의 현안들입니다. 자세히 해설해드리고 또 토론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정부의 그 첫 국무회의입니다. 정식 국무회의는 이제 세종에서 열겠다는 것이고 오늘의 임시 국무회의인데 일단 그 정족수는 다 채워진 거군요. 사실은 이제 그 헌법에는 네.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15인에서 30인까지로 국무회의에 대한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하면 사실은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신 그 장관 그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개의할 때 한 11명 정도 충족이 되니까 그걸로만 보면 오늘 그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1명은 이제 다 된 거죠, 오늘? 11명 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까지 오게 되면은 뭐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거수기 역할을 해주고 자리를 채워주는 건데요. 이런 장면은 사실은 낯선 건 아니고 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래 쭉 있었던 모습이고요. 이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출신 장관 중에 일부는 9일날 미리 사표를 받았죠. 그래서 그분들은 빠지지만 나머지 분들 가령 예를 들어 정치인 출신 중에도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오늘 이영, 이창양 이 두 분이 되면 네, 그 스탠바이 하고 있던 분들도 빠지고 이래서 아무 문제는 없죠. 다만 이제 그림상으로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러는 건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 개의 요건은 국무위원회 그 과반으로 돼 있어서 11명이 오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열 수는 있고 지금 그 확정된 사람은 이제 대통령하고 7명 원래 청문 보고서 채택돼서 임명됐었던 7명하고 오늘 추가로 이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명 그다음에 이제 오늘 추가로 채택된 2명 또 2명이 더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의는 가능한데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국무위원이 15인에서 30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정부 장관들이 오늘 일부 참석을 할지 이건 이제 셋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도 이제 기자들하고 길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일부는 임명하겠다라는 말을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했고요. 어제는 그 통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 이런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옛날 청와대요. 네. 옛날 청와대로 갔으면 아마 이런 장면들을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산 시대로 열리면서 용산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기자들이 있는 곳을 거쳐서 사실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앞으로도 이런 장면들은 거의 매일매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소통하시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현안에 대해서 즉각 질문하고 대통령의 워딩이 바로바로 나와서 국민에게 전달되는 저는 참 신선하고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신 의원님은? 이게 이제 매일 이렇게 되면은 이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이긴 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일 보는 게 아니고 금요일 날 저녁 때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는 헬리콥터장에서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쭉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 많이 봤죠, 그 장면을. 네, 그 장면이 이제 그 외신에 보면은 맨날 나오는 장면입니다.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는 대통령에게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금 지나간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ABC의 샘 도널드슨 같은 분이 있어요. 네. 백악관 출입 기자를 오래 했는데 목소리가 아주 울 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면은 아무리 프로펠러가 돌아가도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신 의원님도 그러면서 좀 취재할 때 유리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때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샘 도널드슨이 그걸로 한몫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 시간에 집무실 1층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있는 1층을 통과해야 되는 이 새로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매일 2번씩 아니면은
나가야 될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대통령 집무실에 조성이 된 거라서요.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는 잘 짐작이 안 갑니다. 네. 그 일부 보도를 보면 이제 비상시 같은 때를 대비해서 별도의 통로도 마련할 것이다라고 이제 했다는데 그 인수위 때도 처음에는 그 당시 당선인 시절에 기자들하고 이렇게 질문 대답 한참 오가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네. 그렇게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통로를 이제 바꿔서 한다. 그런 경우는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한 네, 경우라는 그렇죠. 게. 네. 그런데 만약에 그 특별한 게 이제 일상화처럼 돼버려 갖고 기자들을 거의 보시지 않고 만약에 그 길로만 간다 그러면 그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또 부각시키고 언론에 다 내고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네. 그 지점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대통령의 뜻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계시는 이제 보좌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거를 관리를 못하면 소통에 실패했다라고 언론에서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약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은.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약속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 매일 왔다 갔다 그루하겠다고 꼭 집어서 말씀은 안 하셨어도 1층에 기자실 둔 것 자체가 이렇게 약속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뭐 그렇게 일이 많지 않은 상황일 텐데 가령 예를 들어 뭐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적어도 2번씩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과연 맞냐, 또 국익을 위해서 또 맞냐, 이런 또 외교적 국방상 민감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이 비밀 통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유지하면서 지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미디어 관리 문제, 대통령의 입 관리 문제, 또 워딩의 문제, 그러다 보면 또 외마디 소리를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금은 신선해 보이고 좋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좀 대책이나 관리나 방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도 과거에 한미 정상회담을 여러 번 취재를 했었는데 정상회담 끝나면 이제 미국 기자들이 들어옵니다. 한국 기자들 있지만 그러면 미국 대통령한테 한미 정상회담과 관계없는 질문들을 마구 던져요. 뭐 미국에서는 일상 있는 일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그냥 답을 해주고 그래서 일본 기시다 총리도 지금 6개월 동안 100번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하고 약식으로 만나는 것이 있었다는데 물론 이제 그런 우려들 잘 감안해서 좋은 전통으로 잘 정착되면 좋을 것 같다. 언론인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언론 담당이라는 게요. 단순히 무슨 기자들하고 밥을 먹고 기자들하고 현안을 얘기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평소에 지금 저런 경우에는 즉각 계속 질문을 지금 받아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매일같이 과연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런 부분. 아니면 오늘은 침묵할까? 침묵도 사실은 그게 소통이잖아요. 메시지죠. 예,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누군가가 계속 조언을 하고 그게 매일같이 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 대통령은 지금 여의도 정치를 전혀 경험해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수석 비서관의 어제 프리스타일로 하자. 네. 앞으로 뭐 주제도 마음대로 던지고 구두 밑창이 닳도록 다른 방도 다녀라 수석 비서관한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특히 이게 지금 미국 웨스트윙, 이스트윙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그것만 본뜨지 말고 정신을 본따와야죠.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미국의 경우를 이제 본땄다 그러니까 미국 얘기를 들으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백악관의 외교수석 비서관을 예방하는 자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이 바로 옆에 방이거든요. 가다가 쓱 들려서 한국에서 온 외무장관이냐? 거기서 악수를 하고 대통령 잘 계시냐? 북한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물론 그게 의존적으로 짜여 있는 거긴 한데 바로 미국 대통령 옆에 수석 비서관하고 그렇게 매일 매일이 아니고 매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
모양만 본뜨지 말고 그 정신을 본떠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영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직에 계실 때 검찰에 있었으니까 검찰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수사팀을 해서 팀워크가 되게 중요해요. 혼자 검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수석 비서관들하고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매일같이 시간마다 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은 사실 걱정은 안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우리 국민들이 다 어느 정도씩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새 정부 출범한 초기에는 뭔가 새로운 것들, 달라진 것들 이런 시도들이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양상들을 이제 또 봐왔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분 말씀대로 명실상부하게 정말 그렇죠. 형식이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행동으로 이렇게, 그리고 본질을 가져와야죠.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제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 역시 오늘 총리가 빈 상태로 국무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총리 오늘 안 오는 거죠? 안 오실 거예요 아마. 네, 아마 안 오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국민들이 걱정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늘 나온 얘기부터 듣고 두 분의 토론 듣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정 안정을 바라고 계십니다. 새 정부가 정책 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더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직권상정해 주십시오. 야당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놓고 보면 5년 전 이낙연 총리 임명 때도 20일 넘게 당시의 야당이 끌었던 거를 보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또 더 되돌아보고 우리 야당의 역할을 주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쪽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도 해달라. 이쪽에서는 5년 전에도 21일 걸렸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5년 전은 네.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잖아요. 탄핵으로 인해서 사실 급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진 거였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그거에 맞춰서 야당이 준비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요. 그 21일을 강조하는 건 저는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은 인수위가 이제 정상적인 사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건데 예, 그 인수위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시간이 지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안 해주시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 국민들한테 저희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한동훈이 낙마 시켜주면 이거 오케이, 그 총리는 오케이 해줄게 뭐 거의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국민들께서 이번에 한동훈 그 청문회를 보시고 다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빨리 인준해 주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발목 잡는 거라는 게 이제 너무나 뻔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다 하신 분이니까 이번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는 빨리 인준해 주십시오. 네. 빨리 좀 인준 좀 해달라는데. 오늘 논의합니다. 오늘 오후에 의총에서 분위기가 어떨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의총이 네, 있군요. 예상컨대 찬반이 팽팽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네. 그걸 보면은 한덕수 총리를 놓고 보면은 부정적 평가가 좀 높아요. 근데 임명 동의를 해줄 거냐 말 거냐 하고 물어보면 해줘야 된다가 또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에요. 이게 좀 일관된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조금 부정적인데 임명 동의하는 총리니까 해줘야 된다. 지금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의 입장에서도 결정하기가 매우 난감하고 또 하나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게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도 있지만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장관이라는 자리에 전혀 맞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매우 부정적인 인물이니까 그걸 지금 대통령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진, 이상민, 이영, 이창양을 하면서도 정호영 건드리지 않잖아요. 물론 한동훈도 있지만 정호영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결정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손을 대지 않고 한쪽으로 밀어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민주당에서 논의를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정호영 문제, 한동훈 문제는 결정을 하지 않고 이 상황으로 좀 며칠 두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임명 동의안 기일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날을 택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비밀 투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내 분위기랄지 또 여론의 동향이랄지 뭐 이런 것, 또 대통령 측의 어떤 대응이랄지 이런 거하고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은 결정이 되는데, 뭐 다음 주 어느 순간에는 가든 부든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인사에 대한 표결은 국회에서 이제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게 그렇게 투표가 된다는 말씀. 지금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관건이라 하시는데, 정호영 후보자만 관건이냐 아니면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가 관건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제가 그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다 일부 다 동의를 했는데, 이건 100% 동의를 못하는 게 정호영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속내는 제 생각에는 네. 한동훈이 핵심 키일 것 같아요. 정호영은 사실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호영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합의 없이 만약에 임명을 해버리면 네, 네.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속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호영은 이미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지금 그 처리하지 못하니까 네. 저분들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한덕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국 마지막에는 정호영 부분을 저는 해결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낙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왜냐하면 당에서도 제가 듣기로 비공개로 많이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미 그 정호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수 쪽 많은 국민들께서 네. 마음으로 다 정리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신 의원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 이게 너무 복잡해요. 지금 너무 복잡한 매트릭스가 오고 가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며칠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이제 어제 오늘 그 뜨거운 쟁점이 된 것이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인데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비하 발언,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오늘 또 발언해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 의원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지금 몇 비서관들 인사를 보고 저희들이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깜짝 놀래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김성회 비서관은 좀 많이 논란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 자리, 종교하고 다문화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명목적으로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종교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묶는 것이 맞냐 하는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자리를 두기로 했다는 데 대해서는 명목적으로 다들 환영을 할 겁니다. 근데 왜 그 자리에 김성회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요. 이분의 과거 경력이나 발언을 보면은 이런 쪽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러면 누가 추천을 했냐라는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추천자까지 만약에 진실이 드러난다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분 말고도 몇 있습니다. 지금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들어와 가지고 전후 좌우로 해서 딱 포진해서 중요 포스트마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포함해서 비서관 인사는 한번 리뷰를 해봐서 지금 당장 체면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산뜻하게 출발이 되는 거지 계속 발목을 잡을 겁니다. 네, 정책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그걸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설마 무슨 비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게 그런 아마 진상 파악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지점을 어떻게 이해를 아직 잘 못해갖고 일단은 그 의도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발언을 한 건지 네, 그게 네. 먼저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비서관들이 이제 검찰 출신의 그 비서관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성회 비서관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인사 검증 부분을 법무부로 일단 이관이 되면서 인사에 관련된 비서관들을 쭉 뽑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다 검찰 출신들이고 네. 그게 전후 좌우로 포진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게 돼 있고요. 일단 문제가 됐던 간첩 조작 사건에 관련이 됐던 검사 부분을 딱 공직기강 비서관에다 탁 꼽아 놓는 것은요. 네. 이거 전혀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몰랐다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지적을 하면은 바로 바꿔야죠. 그것도 지적을 하고 지금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또 임명을 해버리고 아무 코멘트가 없고 이게 아마 기자들이 지금 다른 현안들이 급해가지고 묻지를 않는 수도 있고요.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예.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랄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랄지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 출신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데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추천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조사를 해서 추천 경로가 매우 이상하다면 그 추천자까지 포함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지 않도록 근본 싹을 잘라야지 이게 이대로 계속 가면은요 결국은 비선이 활개를 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인사추천 채널이 생기는 겁니다. 네. 정책위 의원님은 그 이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인선 문제, 그다음에 추천이 비선이 아니냐라는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점을 아마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평가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 딱 이렇게 명명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 내용 전체를 또 들여다보면 또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무슨 간첩 조작 사건을 했던 검사를 갖다가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했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정치 공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사들을 너무 많이 중용한다. 요 지점은 사실 새겨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께서 검사들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다시 한번 리뷰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은 듣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서는 조금 저는 다른 의견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금 사실은 우리 신 의원님 같은 분은 어떤 사물을 보거나 말씀을 하실 때 나쁜 의도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다 이렇게 좋게 좋은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새로운 정부도 그렇고 쓴소리 하시는 거니까요. 네. 지금은 조금 듣기 싫고 쓰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께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느 순간에는 저는 결단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수용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정최고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십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검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게요. 2000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국회 정치한 기간이 더 훨씬 몇 년 대 몇 년이죠? 저는 검사는 한 8년 반을 했고요. 네네. 지금 정치는 2008년부터 했으니까요. 네네. 네. 네. 거의 아니 나쁜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얘기는 홍준표 이제 시장 후보죠.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분도 검사 생활 오래 했고 그리고 정치인 생활 오래 했는데 나도 처음에 옷 벗고 와서 할 때는 헤맸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당시 후보를 좀 그때 힐난을 했는데 그게 한 국회의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거나 도전을 했으면은 물이 거의 다 빠진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물이 다 빠지셨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이제 추경 네. 600만 원, 최소 600만 원 인수위 때 이제 차등 지급한다고 하니까 최대 600만 원이 그 최대 600만 원이 이제 반발이 있었고 결국 이제 최소 600만 원으로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이 문제 여야 지금 그 다툼이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50조 넘는 초과 세수가 있을 때 이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52조 초과 세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올해 세수 규모를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것을 놓고 이제 지난번에 추경도 했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추경을 하고도 53조의 초과 세수가 또 나온다. 이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난을 하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과 세수가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작년도에는 61조의 초과 세수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올해의 초과 세수가 53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작년에 초과 세수가 늘어나서 추경하고 썼지 않습니까?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번에 33조 원 정도 추가 경정 예산안이 돈이 더 드는데 이미 1차 추경을 했었던 17조 원까지 포함하면 50조 원 이상.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국채 발행에서 재원 조달하지 않고 초과 세수, 그러니까 정부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50조 원을 충당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당정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50조 원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건 국가 재정에 원래 계산이 안 됐던 게 50조 원이 초과된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냐 따져보겠다라고 지금 그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먼저 정최고 의원님. 지금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세수 추계가 오류가 난 거예요. 말하자면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민주당이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세수 추계 너네 왜 잘못했냐 기재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거를 따지는 거는 지금 이 시점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거부터 해야 돼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빨리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거. 네. 예, 이거 빨리 먼저 하는 거. 이거부터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세수 추계를 잘못했는 거를 따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 핵심적인 거를 그럼 방해하기 위해서 세수 추계 오류를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민주당이 한다면 이건 국민들 보시기에 또 이건 아닌 거잖아요.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 이거 급한 거 불부터 먼저 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거 하고 예. 돈 있다니까 그 있는 만큼 일단 빨리 풀고 네. 그 다음에 이 세수 추계 잘못한 거는 그 다음 또 국회가 따지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신 의원님은요. 이 세수 추계 문제는 이번뿐이 아니고 이게 가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물론 경제라는 게 국내외 요인이 너무 복잡하고 또 이게 또 상황이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61조, 53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 내외가 됩니다. 53조면은 9%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매번 이렇게 10%나 차이가 날 수 있냐? 가령 뭐 조금 난다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기재부는 뭐 문재인의 기재부도 아니고 윤석열의 기재부도 아니고 이게 사실 행정부의 중요 백본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매번 이렇게 뭐 추가가 남는다 이러면은 이 도대체
이 기능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세제실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왜 바꾸냐 그랬더니 무슨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책임을 물은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행정부 안에서는. 근데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 네. 지금 이 국민들 지원을 하는 데는 또 자영업자들 도와주고 이러는 데는 빨리 해야죠. 이거 가지고 계속 발목 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이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건 제도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이게 지금 꾸준히 이 예산 편성 기능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라는 거 가지고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느니 마느니 논란이 계속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논의는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국회에서 오는 16일에 이 추경 예산 편성 요청을 위한 시정연설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직접 하실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면 이제 국회가 예결특위 본회의 열어서 의결을 해줘야 이거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분이 어쨌건 좀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의견. 그러니까 처리할 네, 겁니다. 처리할 겁니다.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세수 문제는 왜 이렇게 오차가 많냐, 이것은 또 추후에 그렇죠. 따져봐야 된다는 것은 또 두 분이 같은 말씀이시고 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선거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20일 남은 거죠. 20일도 채 남지 않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들이 이제 거물급들이 출마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각 구성 문제, 그다음에 검수완박 법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보시는 판도는 어떻습니까, 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안전한 지역이 있죠. 서로가 안전한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지대에서 우세 지역이 조금씩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철수, 이재명 두 분이 나온 거에 이 판세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두 사람은 다 내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큰 소리 치지만 자기들 제일 안전한 지역구를 두 사람이 찾아간 거고요. 그리고 서로 지금 내가 나오니까 쩔려서 저리 갔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두 사람이 하나는 굉장히 기획을 한 거고 한 사람은 갑자기 비어가지고 간 거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기 자리 찾아간 거기 때문에 전체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들끼리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남권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거고요. 영남권은 압도적으로 국힘당에 유리한 거고, 중간지대에 있는 데서 어디가 그래도 좀 우세한 지역이 맞느냐를 따지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래도 초점은 경기하고 충남 지역입니다. 이걸 이제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거고, 이게 매일 엎치락뒤치락하고 또 따라가고 이래요. 그래서 경기도 충남이 굉장히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칠구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요. 대기실에서 이미 저 부분은 서로 맞췄습니다. 경기 충청이 승부처다. 아니, 충남이. 충청북도는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이고요. 네네. 지금 충청남도요. 충청남도. 충청남도하고 경기도가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판세가 지금 어떤 겁니까? 경기도 판세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우리 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분당 갑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안철수 우리 이제 후보님이시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과연 경기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실지 그걸 좀 이제 바라보면 이 중도층 싸움이거든요. 경기도는. 그러니까 이 중도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이실까, 이게 저는 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신 의원님은 전체 판세 별 영향 못 줄 거다라고 보셨는데. 아니, 저는 그거는 지금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렵고요. 인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인천 전체에
그 지방선거요. 지방선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지. 네. 저는 뭐 단정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볼 수는 없고요. 그건 좀 시간을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충남은 판세 어떤 것 같습니까, 신 의원님? 충남은 아무래도 양승조 지사가 앞서가죠.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이 시간에는 뉴스를 안 다뤘습니다만은 박완주 의원 제명이 아침에 결정이 돼가지고 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좀 판가름을 못 하겠습니다. 네. 박완주 의원이 오늘 민주당에서 제명 오늘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그 성비위 사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그 당내에서 이제 성비위 사건으로 삼선 의원이고요. 안희정 전 지사의 뭐 1호 그리고 측근이었다. 정책위원장도 했고요, 최고위원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충청남도를 넘어서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게 작년 연말에 아마 소문으로 좀 돌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아마 당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비대위를 통해서 제명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은 이 시간을 선거 이후로 미룰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걸로 짐작합니다. 네. 선거에 좀 악재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그 판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것인지. 서울시장은 저희가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기대하시는 바가 크고 앞으로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서 이제 그 시의원이 지금 다 민주당이거든요, 거의. 네네. 근데 이제 그 판도가 좀 바뀌면서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지금 마련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판도를 보면. 그래서 그 민주당의 막판 뒤집기는 저는 실패했다 이미.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그 한명숙 후보가 뒤집지 못했지만 거의 뒤집을 정도로 막판에 맹추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1% 미만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나설 때마다 여론조사 믿지 마라 지금 그러는데요. 네.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렵다고 판정을 하셨는데 그밖에 신인 의원님은 지금 그 얘기한 서울, 경기, 충남 말고 좀 여기는 좀 뭐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지금 인천도 지금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하여튼 까봐야 알긴 아는데 그리고 이제 충북 대전도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하여튼 충청권 전체고 특히 충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보고요. 예. 수도권도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 인천은 매우 하여튼 박빙의 상황이 벌어질 건데 특히 경기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남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권유하신 것으로 알려진 김태흠 의원이 그래서 원내대표 그 선거 출마 포기하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남?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충남 반드시 이겨야 되는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제 그 지역적으로 천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천안에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박완주 의원 제명 있잖아요. 성비위 혐의로 이 제명된 부분은 민주당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를 과연 자르고 갈 거냐, 이 선거 기간 중에 아니면 그냥 갈 거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현장에서는 그 일이 굉장히 크거든요. 소문도 너무 많이 나 있고. 그러니까 아마 결단을 민주당이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충청남도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핵심은 경기하고 인천인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예. 경기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인천은 이재명 후보가 나가 있잖아요. 네. 과연 이게 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 저는 이게 관전 포인트가 예. 될 거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그 전망과 관측을 들었고요.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 각자 보시는 그 시각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들은 거고 뭐 정답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틀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도 오세훈 후보님 또 송영길 후보님 두 분 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전국 전망 또 토론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앤 이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남부 마리우폴에서 최후 항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아조우 연대 부상자들 또 민간인들 구조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인도주의적인 구호 그리고 구조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건 기자 보도합니다. 얼굴을 심하게 다치거나 팔이나 다리가 잘려나간 병사들.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러시아군과 맞서 싸우다 다친 이들입니다. 아조우 연대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부상자들이 약과 음식도 부족한 악조건 속에서 버티고 있다며 구조를 호소했습니다. We're taking heavy casualties. We're taking losses. Every day might be our last. 아조우 연대 병사 부인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찾아 참상을 전하고 남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We ask Pope to help us. We ask Pope to be the third part of this war and to let them go through the green corridor. 교황은 병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남은 민간인 구출을 위해 러시아 측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o talk to the lea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it makes full sense to talk to any other relevant actors in the present crisis. 현재 아조우스탈에는 우크라이나군 2천여 명이 버티며 교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러시아군의 총공세가 이어지며 최후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동부 돈바스 지역 상당 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마리우폴도 사실상 함락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점차 퇴각하고 있다고 주장해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곡식과 채소 같은 식량을 대량으로 탈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3분의 1 공급이 중단돼서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자포리아 지역에 보관됐던 곡식이 러시아 트럭에 실려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로 이송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1일 러시아군이 점령한 자포리아 지역 군정 발표를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 씨와 채소까지 탈취해 러시아로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탈취한 곡식을 외국에 파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곡식을 실은 러시아 선박이 지중해를 거쳐 중동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가스 운용회사 GTSOU는 현지 시간 11일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주에 속한 소코라니우카의 라인을 통한 가스 수송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코라니우카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기술적 방해를 하면서 천연가스를 빼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hese occupation authorities, they decided to steal gas from transit in order to send it to other places. So that's why we decided to declare force majeure.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 가스의 3분의 1 정도인 하루 약 3,260만 세제곱미터의 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충격은 유럽 가스 가격에 곧장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을 대표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8%가량 급등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서울 용산청사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모두 채택해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는 아직 재송부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표현을 썼던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증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4년 만에 전국 평균 경유값이 2,000원 선을 넘어 휘발유 값을 넘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경유 공급이 부족해진 탓이지만 국내 정유사가 책정한 마진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3% 오른 가운데 인플레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한 데 이어 국내 증시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280원을 돌파하며 연중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모든 시군을 철저히 봉쇄하고 바이러스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전 두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임 첫날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는데 오늘 추가로 두 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이면서 모두 9개 부처 장관이 갖춰졌습니다. 이후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평가했지만 충돌 없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곧 장관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회 대통령 비서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또 다른 SNS 글을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비서관은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역사 왜곡 파문이 불거졌던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서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본군 만행에 대한 분노의 절반만큼이라도 조선시대 노예제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뽕에 취해서 다른 나라에 삿대질하기 전에 우리 역사의 꼬라지를 제대로 알고 분노하자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비상방역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20년 2월 이후 2년 3개월 동안 지켜온 비상방역 전선에 구멍이 생기는 국가의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국 회의에서 모든 시군의 지역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바이러스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지시했고 또 국방에서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14년 만에 전국 평균 경유값이 2,000원 선을 넘어서면서 휘발유 값보다 비싸졌습니다. 국제 시세 급등으로 국내 경유값이 오른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정유사들이 책정한 마진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중점 보도합니다. 전국 평균 경유값이 14년 만에 휘발유 값을 역전했습니다.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건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주요 원인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인 경유 생산국인 러시아의 수출이 상당수 막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유 차량이 많은 유럽에서 급하게 다른 나라로 공급처를 찾으면서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한 뒤 정제해 경유를 생산하는데 외국의 공급난과 재고 부족이 왜 국내 경유값을 올리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 판매 가격에 맞춰 결정됩니다. 이른바 연동제입니다. 해외에서 비싸게 팔리는 경유를 국내에서 마음대로 싸게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대내외에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유 가격이나
휘발유 가격은 국제시장에 연동이 되어서 지금 높은 가격을 반영하고 있고요. 반면 공급 불안으로 마진은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국제 가격이 이런 오를 때 국내 정유사들이 경유 판매 가격은 3.75원, 휘발유 판매 가격은 3.18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유사들이 휘발유보다 경유에 더 많이 부과한 마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유사에서 마진을 좀 줄이고 주유소에서도 그 소비자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유가 급등 등 인상 요인이 있을 땐 빨리 오르고 인하 요인이 있을 땐 느리게 내리는 주유소 판매 가격의 비탄력성도 경유값 고공행진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알뜰 주유소가 전국 주유소의 11%에 달하는 만큼 알뜰 주유소의 마진 조정을 통해 주유소 간 경유값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주유소라고 그러면은 지금 역할을 해야 될 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알뜰 주유소의 그 마진을 조금 줄일 필요는 있는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당분간 경유값 고공행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국제 원유 공급이 언제 재개되느냐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치킨 가격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의점 치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편의점 CEO는 이번 달 들어 조각치킨과 치킨 세트 등 치킨 관련 상품 매출이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56.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원과 경기장 상권 등에서 치킨 관련 상품의 매출 증가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치킨 상품을 사는 고객 10명 중 7명은 맥주나 와인, 소주 등 주류도 함께 사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아워홈 구자학 회장이 오늘 오전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구 회장은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 지난 1957년 삼성 이병철 회장의 셋째 딸과 결혼해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구 회장은 이후 럭키 대표이사 등을 지내며 LG그룹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0년 그룹에서 독립해 단체 급식과 식자재 유통기업인 아워홈을 설립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름세가 약간 꺾이긴 했지만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8.3% 급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로 시작된 인플레가 주거나 식료품, 여행 등 전방위 분야로 확산해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리노이주의 한 가족 농장을 찾았습니다.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농가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농가로서는 최대 곡물 생산지인 우크라이나의 농업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They're losing that basic structure not only to be able to put the crop in the ground, but what do they do with it afterwards? I cannot imagine. Well, they're not able to put it in the ground now.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미국의 지난달 식료품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올랐습니다.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숙박료와 항공 운임도 급등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이를 반영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의 8.5%보다 상승 속도가 조금 줄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치보다 높았고 40년 만의 최고 기록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인플레 장기화의 시작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April numbers came off very inflated numbers, but I think it is the beginning of a moderating trend in prices as we go forward in here. 인플레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에너지 가격은 3월보다 꺾였지만 최근 휘발유 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만큼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처럼 물가가 높은 수준이어서 연방준비제도가 고강도 긴축이라는 통화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국적인 40대 남자가 얼굴도 모르는 행인을 마구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이었던 것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기까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수십 명이 거기를 지나갔는데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돕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임성재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임 기자 나오십시오.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참 가슴 아프고 또 놀랍기도 한 일인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오전 6시쯤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서울 구로동에 있는 공원 앞에서 이 중국 국적 42살 최모 씨가 피해자를 처음 마주치는 장면인데요. 이 최 씨는 공원을 지나고 있던 70대 어르신을 발길질로 쓰러뜨린 뒤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주변에 있던 도로 경계석을 들어 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1분 넘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결국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곧바로 범행 현장을 벗어난 최 씨는 5분쯤 뒤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이 손수레를 끌고 가던 또 다른 남성을 폭행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가 가까스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현행범으로 최 씨를 체포하고 나니 이 직전 살인 사건의 범인이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네, 참, 저 사람이 마약을 한 상태였다면서요? 네, 당초 최 씨의 범행이 알려진 건 어제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최 씨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최 씨가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등 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조사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최 씨가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12시간이 지난 뒤 이 새로운 사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최 씨에게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해보니 이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 간이 검사이기 때문에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긴 했지만 이 경찰은 최 씨가 필로폰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그 범죄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사람, 이 최모 씨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조사가 됐습니까? 일단 경찰 조사는 최 씨의 사건 당일 행적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묻지마 살인 폭행 가능성도 있지만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건데요. 가령 폭행 전 우발적인 접촉은 없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일대 CCTV 영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의 범행 정도로 봤을 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보강조사를 벌인 뒤 야간 시간대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 국적의 최 씨가 한국에 언제 들어왔는지, 이 마약이나 폭행 전과가 있었는지 등은 영장 신청 직전 이 관계기관 등을 통해 파악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실 때까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 도움을 주는 구조하는 손길이 없었다면서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폭행 뒤 홀로 남겨진 이 첫 피해자의 모습입니다. 육안상 약간의 움직임도 포착됐는데요. 경찰과 소방이 도착하기 전 10여 분 동안 60명에 가까운 시민이 지나치지만 별다른 구호 활동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걱정하면서 응시하지만 이내 자리를 뜨거나 그냥 지나치는 행인이 많았습니다. 실제 경찰과 소방에 접수된 신고 건수를 확인해 보니 총 2건에 불과했습니다. 최초 사망 사건의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한 시민이 소방당국에 한 건의 신고를 했고 나머지 신고는 폭행을 당한 두 번째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전문가는 범행 장소가 범죄가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고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다는 점 등이 이 무관심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아침 6시 벌써 환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주변을 취재하면서 여러 주민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살인에까지 이른 폭행 사건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주민들은 불과 이번 사건 이틀 전에도 이 약국 흉기 난동 등 비슷한 범죄가 다수 일어났다고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또 범행 지역이 이번 사건처럼 이 강력 범죄의 모습으로 자주 노출되다 보니 이 상권 등에 피해가 가지 않을지 걱정된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의 소장이 강사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공무직이라서 강연료를 받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돈을 입금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양동훈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양 기자 나오십시오. 네, 대전입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네, 충남 지역에 있는 한 성폭력 상담소 소장이 본인이 한 강연을 다른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것처럼 꾸몄다는 제보가 들어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이 자원봉사자보다 강사비를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할 텐데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확인해보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성폭력 상담소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상담소장은 군청 공무직 직원 신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관내 학교로 교육을 다녀와도 소장 본연의 업무로 인정돼 강사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는 그래서 소장이 다른 자원봉사자가 강연을 간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고 강사비가 입금되면 본인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는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공문서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 행사까지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군청에서 진행된 감사에서 소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돈을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라면서 횡령 혐의는 부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강사료 지급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소장이 직접 작성한 교육 일정에 따라 강사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계획에 등록된 강사와 실제 강연을 간 강사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서류만 보고 그대로 지급해왔던 겁니다. 네, 강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다, 또 자원봉사자들한테 돈을 걷었다는 의혹도 있다면서요? 네, 해당 소장은 외부 강사를 초빙한 뒤 강연 시간을 부풀려 강사비를 과다 청구하고 그 일부를 본인이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걷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를 좀 더 근무시키고 싶다며 인건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내라고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매달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식대 일부를 횡령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소장은 이 성폭력 상담소가 처음 생겼던 2013년부터 쭉 소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오래전부터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제보자는 과거에 일했던 전직 자원봉사자에게도 활동 비중 일부를 소장에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불거진 뒤에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까? 네, 처음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이 들어가고 조사가 시작된 뒤 자원봉사자들은 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자신은 곧 자리에서 물러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협의해서 한 일이었고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군청 관계자에게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공개 사과로 마무리를 지을 건지 소장이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려달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제보자 이야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락이 오면 협의하에 한 것이라고 말해달라고 군청 담당자가 사과받길 원하느냐 그만두길 원하느냐며 선택하라고 했답니다. 군청은 여러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일부 혐의를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군청 감사 내용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국악인 출신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가 개정 초중고교 교육 과정에서 국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국악계 지적에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송가인 씨는 누리소통망에 우리나라, 우리 것, 전통음악을 조금이라도 배울 기회를 사라지게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자라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와 전통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두고 교육부는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에서 국악이 삭제됐고 필수가 아닌 성취 기준 해설에 국악 교육이 통합됐습니다. 국악 단체들은 이 시안이 올해 말 확정돼 적용되면 2025년부터 음악 과목 내 국악 교육이 대폭 축소될 거라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날씨가 봄에서 여름으로 급변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2도로 예년 기온을 4도나 웃돌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제 뒤로 보이는 시원한 폭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갑게 느껴집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존 농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되도록이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고요. 남부지방도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7도로 서쪽 지방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속초 18도, 포항은 19도에 머무르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와 동쪽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호흡기 건강에 안 좋은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되도록이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오늘 뉴스앤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